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22일 심야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몇 가지인데요. 이 최강욱 의원이 본인의 입장문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요. 조금 전에 심야의 마지막 심경을 올렸습니다. 아주 복잡한 것 같아요. 이러한 가운데 유근일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캐나다 이 교포 한 분이요. 이 이준석 반드시 사퇴해라. 이러한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박지원, 한동훈 장관에게 일격을 가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고,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인사검증단을 이제 산하에 두게 되어 있는데요. FBI를 전격적으로 지금 방문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오늘이요, 이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몇 가지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최강욱 얘기는요,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많아요, 이 사람. 예, 말이 많고, 그야말로 이 궤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마디로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권리를 10분 이양에 하겠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윤리심판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복하는 입장도 내놨어요. 자, 이 페북에 올린 글인데요. 이번 윤리심판의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당원 당규에서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서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 싶다. 이번 판단은 가급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사실 판단과 그에 이어진 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이 있고 실제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당의 최고 심판기구로서 사실상 정치인의 생명과 같은 명예와 그에 수반되는 정치적 운명을 정할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엄격하고 신중하게 증거에 따른 명확한 사실규명이 필수적이었어야 된다. 당의 본인의 경험에 따른 판단과 사실을 알린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증거 수집이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일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심판 절차에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자책하며 다시 한번 천천히 사실관계를 살피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입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요,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에게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권리를 적법 절차를 통해서 성실히 실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일각에서 확정된 사실로 간주하고자 하는 소위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려면 분명 저를 포함한 참석자의 인지 여부가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고 아쉬운 판단이 있었다. 당일 발언이 있을 때의 온라인 회의는 분명 의원들만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다른 참석자들, 특히 여성 참석자가 함께 논의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고 따로 확인할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이에게 가해가 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서도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이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기에 제 책임의 사유로 삼았다는 부분은 향후 다른 사건의 해명이나 방어권 행사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체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만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젠더 감수성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리고요, 예수님 같은 성자가 아니고 그렇게 취급할 수 없음에도 제가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당 내외로부터 계속되는 비난과 공격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징계 수위가 올바른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재심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재심이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심판원 의결로 심사를 연장할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은요. 이미 만장일치로 이 6개월짜리 당원권 정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 그리고 여성 보좌진 협의회에서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가 아니고 쌍디귿자로 시작되는 성희롱 발언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 이런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절대로 번복될 가능성도 없고 번복돼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번복에 앞서서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최강욱 의원의 이러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손흥민 의원을 꼴처리를 그렇게 잘하는데 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발언에서요. 안민석 의원이 문자 폭탄도 받고 많은 비판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러한 안민석 의원이 일단 한 자락을 깔았잖아요. 깔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 최강욱 의원을 징계 처분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징계하자, 이런 지금 이제 또 서명이 지금 온라인 선상에서 뜨겁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당같이 출처해서 이제 빗자락을 깔고 쭉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걸 보면 최강욱을 살리기 위한 지금 민주당 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산으로 가고 배는 파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이준석 대표 이제 오늘 저녁 7시에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실 우리 국민의힘의 대회의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왜 여기서 열리느냐? 이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비밀리에 열릴 경우에는 밀실회의다, 기습회의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국회 다수의 취재진이 상주하고 있고 얼마든지 취재가 가능한 이런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다. 그래서 장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 페북의 복잡한 심경의 일단을 드러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10시경에 올라온 페북 글인데요. 결국 그에게도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로원 내의 정치 싸움이었던 것 아니었나. 망치와 보루도 전장에서나 쓰이는 것이지 안에 들어오면 뒤에서 찌르고 머리채 잡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면요. 영웅 스키피오가 전쟁 후에 노쇠하니까 원로원에 의해서 재판에 서게 되고 결국 로마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운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빗대어서 이제 본인의 현 상황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이 당 2번 선거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인이 이렇게 부당한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얼마나 내가 억울하냐. 머리채 뜯긴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심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억울하다는 감정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 이 흔드는 거, 내부에서 그야말로 흔들기 이거 견디는 것도 굉장히 참 어렵다. 그래서 이 말은요, 로마 장군 스키피노 이 아프리카누스와 싸워 이긴 고대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마르카가가 한 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TV조선의 보도를 보면 지금 폭풍 전화에 있는데 자녀 임기 승계 조항 폐지론까지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중징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6개월,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으면요, 새 대표의 경우에는 자녀 임기만 수행해요. 그러면 내년 6월에 다시 또 당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또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녀 임기 승계 조항을 아예 없애고 새 대표를 뽑아서 2024년 총선 공정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당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도 TV조선에서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중징계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근일 전 조선일보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의 유근일 칼럼을 정기적으로 싣고 있는데 증거 넘치는 이준석 성추문 윤리의 결단만 남았다. 그래서 이준석 사태는 권력투쟁이 아닌 도덕적 판단의 문제고 윤리가 초윤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역풍이 불 것이다. 그래서요, 이 중징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칼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 주장의 내용을 보면, 자,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일각에서 윤리의 우위, 이 강경 징계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과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 이준석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투쟁일 뿐 이나는 투로 각색하는 촛불정변파의 논리 조작에는 노다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 이준석이 3구 대선 6.1 지방선거 공로자니까 그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투의 자의적인 논리, 이것도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이죠. 이준석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쩌고 하는 논리, 이 역시 논리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유승일 전 논설위원의 경우에는요. 본인도 보험 자유진영의 분열을 원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할 마음이 사라지면 함께하고 싶어도 할 방도가 없지 않는가. 홍위병 혁명에 발맞춰 준 계열이 이렇게 계속 진상을 왜곡할 양이면 헤어질 밖에 다른 무슨 길이 있냐. 그래서 다 같이 망치하고 망하자는 거냐. 공갈 협박이냐. 이제는 안 넘어가겠다. 그따위 상축인 공갈 협박에는 두 번 다시 약해지지 않으리.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아주 강경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캐나다 교포가 어제 조선일보죠.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이 조선일보에 이 광고를 냈어요. 나는 캐나다의 애국동포입니다. 그래서 실명은 빼놓고 애국동포라고 하면서요, 5개 논리로 국민의힘 및 윤리위에 고함해갖고요, 5개 논리로 대표직에서 사퇴하라. 이러한 지금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그 5개 논리 중에 논리를 쭉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요, 이준석 씨는 스스로 대표직에서 사퇴하라. 그래서 이준석 씨에 대해서 이 국회 윤리위,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추상과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 그리고 빨리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은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한테만 비판하는데 똑같은 논리라면 파렴치한 혐의를 범하고 있는 이준석에게는 왜 입 닫고 손을 놓고 있느냐. 남에게는 추상, 내게는 춘풍이 과연 국민의힘이 못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준석 씨는 이미 꼰대를 뺨치는 꼰중이 되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꼰중이 뭐냐면요, 그건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툭하면 꼰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벌대고 설익은 인간의 소인배적 언사나 행태를 꼰대적이라고 할 때 당신 또래 또는 아래의 소인배는 꼰중, 꼰소라 칭합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은 꼰중이 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꼰중인 당신에게 의아한 점이 있어 묻는다. 그러면서요, 깨끗한 척 정치에 입문해서 성상납을 받은 당신이 장차 실현하려던 정치는 침대 정치였냐. 그렇다면 윤리위를 지내시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게 아니라 비슷한 침대 축구의 나라인 중동에 갔어야 옳은 일이 아니냐. 이런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씨하고 이제 이재명 의원하고 비교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대선 지선의 승리가 당신이 공이라고 강변하거나 착각하지 말라. 그리고 다섯 번째, 끝으로 입만 열면 속이 텅 빈 잘난 척만이 가득한 당신에게 질문한다. 그러면서요,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당신 주위에 누군가가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서양 아이가 나왔다 칩시다. 그럼 당신은 요즘 세상에 감히 누가 불륜을 이렇게 말합니까? 지난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시 집어넣지도 않은 기기묘묘한 투표지들이 대검표 때 왕창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당신은 요즘 세상에 감히 누가 부정을 이렇게 말하렵니까? 그러면서요, 당락과 성적이 달렸던 이 학창시대의 시험처럼 논리적 답안을 당부합니다. 이러한 비판문을 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그야말로 지금 윤리의 개최 이제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상당한 이 압박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이 박지원 지금 전 국정원장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차기 대권 어림 높다. 태양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바로 뉴스공장에 나와서 검찰총장을 왜 임명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김어준 씨가 물어보니까 그거야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 모른다. 그러면서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원장을 겸직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 파탄이 있었느냐. 이런 건 안 해야 된다. 그리고 한 장관이 검찰총장도 없이 지금 계속 검찰 인사를 하는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패싱을 당한 것에 대해 얼마나 울분을 토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순리적으로 해야 한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3등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태양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 한 장관을 위해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자기를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보도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28일 날 FBI 방문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는 채널 A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미요. 이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경선 때부터 미국 FBI 시스템을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선진 인사 검증 시스템 우리가 도입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번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도 이런 미국의 FBI 시스템과 비슷하다. 그래서요. 인사검증을 법무부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실 두 단계로 나눠서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법무부 산하에 있는 FBI가 1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에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지난 7일 날 인사정보관리단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이 공직기강, 이 검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에게 너무나 많은 이 권한을 준다. 그래서 야권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FBI를 방문해가지고 FBI에서는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와서 일부 이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법무부 장관과 FBI 말하자면 FBI 이 부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검증관리단은요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어요. 직속 그렇잖아요. 장관 직속 법무부 안에. 그런데 FBI는 법무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검찰청처럼 경찰청처럼 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BI 부장이요 독립적으로 이 검증 업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두고 있는 인사검증관리단 운영상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물론 장소를 다른 법무부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 둔다 하더라도 어쨌든 장관의 직속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FBI 경우는요 법무부 장관의 직속 지휘 거의 받지 않는 점이 하나의 큰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FBI 시스템 중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뭐라 그럴까요?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야권의 불필요한 반발을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건 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굳혔습니다. 이 김두관한테 가서 최근에 만나서 당권 도전하겠다. 그러면서요,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했고, 집단 지도체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미 김두관 의원의 경우 지금 민주당과 같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려면 이재명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지금 김두관 의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집단 지도체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보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경찰의 조직적 반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TV조선의 보도를 보면 지금 이제 경찰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자문위원회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원회가 경찰국을 설치하는 그리고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규칙을 제정하도록 권고안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이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경찰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은요, 자문의 권고안을 비판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남대문 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인 임창수 씨는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민주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는요, 경찰 내용망에 권고안대로라면 행안부가 경찰 감시와 통제기가 될 것인데 경찰국 신설안을 빨리 폐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은 권고안이 나온 뒤에 간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아주 강하게 표명을 하고 나섰어요. 권고안은 민주성과 중립성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도 제대로 담지 못했다.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되고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 견제 기능을 해온 국가경찰위원회도 경찰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킬 것이다 우려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행안부가 권고한 대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해서 경찰이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으로 있어서 두 기관 사이의 갈등 상당히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찰의 지나친 반발. 이거는요, 검찰이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을 압박하는 거하고 지금 경찰청장이 행안부의 이런 권고안에 반발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것이 이제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 된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이 검수안박을 하면서 경찰 권력의 비리에 대한 통제 정치가 전혀 없다. 이것이 우리 지금 대다수 여권의 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멍을 메꾸는 작업을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경찰의 반발, 여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